하루의 중심에서 세상을 읽는다. 12시 34분에 만나는 스픽스 1234 생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오창익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쟁쟁한 분들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댓글에는 또 쟤 나왔네 막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왜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스픽스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픽스의 터줏대감이죠. 전계한 스픽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계신데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어가지고요. 들어오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불어닥친 여당 내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요, 지금 싱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들썩들썩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는 그런데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전북에서 송영길 당선자가 예를 들면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 네. 그리고 뭐 정말 실제로 행동을 했다면 지원을 했다면 그건 전북 도당에서 절차를 밟으면 그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시게 되는 이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그 징계는 이제 시도당의 징계는 그 일반 당원 그리고 광역 의원까지는 시도당에서 징계를 하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징계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 청원이 된 게 있습니다. 당원들의 그 청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송영길 의원을 징계하겠다란 의지가 보이는 건가요? 장 소장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얘기나 행위를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에게 좀 해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차원에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당의 뭐 공식적 입장으로는 저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이거를 뭐 중앙당에서 직접 상위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징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시도당, 전북 도당, 전북에 있는 당원들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은 중앙당에서는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한 사안인 거는 같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말씀 나누는 순간 김한 한겨레 21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끔해지셨네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 네. 많은 분들이 머리를 자르고 뽑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장성철 님 원래 머리가 그냥 볶음머리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반곱슬입니다. 반곱슬이죠. 저도 반곱슬이라. 네. 전계한 대표. 오늘 김어준 방송, 김어준 씨가 의제 설정을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자, 의도적인 발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를 거론했죠. 사실관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거 송영길 대표는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원택 대신 김관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런 것이죠. 전북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 사람인데 왜 지금 평택에 신경 안 쓰고 뭐 부산 북구 같은 데 신경 안 쓰고 울산에 신경 안 쓰고 전북에만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신경을 쓰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죠. 이것을 충분히 해볼 만한 당원으로서 아니, 뭐 어느 지역이라도 어떤 정치인이 이 지역에 지금 당력을 집중할 때다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경남은 부산은 가면 안 된다 정청래 후보가 대구는 아예 오지 마라고 했고 그러면 정청래가 당대표인데 대구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을 왜 당대표에 대해서 모독행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은 김관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바가 있는지 없는지 정치인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개적 지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나는 우리 당 후보가 이원택인데 이원택 대신 김관영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공개적인 지지 이를테면 해당 행위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봐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구체적으로 김관영 지지한다는 게 있으면 뭐 얘기를 하면 또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무총장이 답변을 하는데 뭐 지역별로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 꼭 일단 뭐 절차를 밟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지금 해당의 요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송영길 뭐 전 대표다라고 이제 일종의 낙인 찍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송영길은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민주당을 배제하고 그러면 전북에서 자 김관영 대신 김관영을 더 밀고 이원택을 배제했다. 그러면 이제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럼 평택은 뭐냐? 송영길 대표는 평택에 계속 지금 왜 김영남 후보를 밀지 않느냐, 당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전국에 있는 당원 여러분 자원봉사로 평택에 좀 다 모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실제로 가까운 지인들도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해당 행위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사무총장이 아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발 빼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지금 징계와 관련된 논의를 하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송영길에 대해서 저격을 공개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자가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관영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면 이원택 당선 후보가 이원택. 네, 제가 이원택, 김관영이라고 얘기했군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이원택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뜨겁죠 지금 상황은. 네, 뜨겁죠. 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때인데 저는 김어준 씨는 그런 권력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비평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걸로 자기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당 사무총장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해버리는 과정. 이게 선거 기간 내내 그렇게 비판했던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른바 충정로 대통령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복무한다. 결국엔 그 눈치를 보다가 선거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뭔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은 표현이나 수위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가 뭔가 자제력을 잃고 상황을 뭐 치받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오늘 뭐 여러 여론조사들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거냐 지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저는 정치든 뭐든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송영길 의원을 징계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면 이거를 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행보 끝에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이 뭔지를 뭐 이제는 모르겠다 진짜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 기자께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방금 충정로 대통령론이라고 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워낙 세니까 대통령이 2명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김어준 방송과 김어준 씨가 짜는 프레임 이런 것들에서 복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정치 활동이나 전개를 해나가고 이런 거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게 시작됐다가 지금 이제 이게 선거를 겪으면서 극렬한 대립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른바 이제 뭐 팀 김어준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다른 뭐 멸칭적인 걸로 부르던 그 세력이 결국엔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가 있는데 오늘 당 사무총장이 거기 나가서 그리고 그런 비판이 한참 제기될 때 정청래 대표도 그 방송에만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방어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혹은 그런 정도 영향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조은혜 사무총장이 여기 나갔고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겸허한 반성이라든지 우리가 더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그게 아니라 딱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만 소구되는 메시지를 내는 방식의 정치로 당을 운영해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좀 근본적인 오늘 회의가 들었습니다. 뉴스공장이 이제 충정로에 이제 있죠. 사옥을 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정로 이러면 뭐 전국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왜 충정로라고 네네. 하지만 이제 뉴스공장이 있는 그 사무실 위치가 이제 충정로이고
서대문구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중경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요.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방송이어서, 중요한데 네. 최민희 의원과 지금 조성래 사무총장을 불러서 자 징계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언뜻 보면 흘러가는 이야기 같으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물론 질문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청래 후보가 출마를 결심했거나 뭐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대표도 공개적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비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청래 후보는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만. 다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출마 그렇죠. 의사만 있는 것이지. 네네. 공식적으로 출마 그런데 정청래 선언은 대표는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 전제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제 좀 편협하다는 생각, 편파적이다라는 물론 뭐 제가 이제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없는데 이게 뭔가 이제 특정인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여실히 보이고 또 송영길 대표를 굳이 오늘 거기에서 징계라는 것에 송영길 대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죠. 불난 좋다. 그런데 우리는 결집시킨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력도 크고 힘도 있으니까 빅스피커가 야 송영길 저 안 돼. 라고 하면 김민석은 아마 이럴 겁니다. 충분히 몇 가지 중요한 사실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민주당 당대표 자격론과 관련해서 공격할 요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야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에 잘 걸렸네. 저것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아니라 김관영이를 노골적으로 밀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 밀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나가볼까요? 야 원래 김용남 그 우리 사람이야? 아니었잖아. 저쪽 사람이 월담했는데 이 사람을 밀어? 정통성 있는 조국 대표 또는 민주당의 적통들을 다 배제해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몰고 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전쟁이 실제로 논쟁의 현장에서 저는 전투의 의미라기보다 논쟁의 현장에서 매우 격화되어서 당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논리가 각자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장 소장님,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단계를 여러 번 외쳤잖아요. 근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 바로 사무총장이 징계를 얘기하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월드 클래스다. 그러니까요. 네. 극찬을 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계시는데 이중 플레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잖아요. 아무리 김어준 씨가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저런 곳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잘못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주원은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죠. 네.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고 뭐 여러 뭐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정청래 대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출마 못할 거예요 막 이런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것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출마할 거야 우리 출마 안 할 생각 없어 우리는 더 강하게 맞부딪힐 거야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을 저기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하나의 단서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함께 보시죠.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좀 설명해 주세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선거를 뛴 건 아닌데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 중에서 저희들은 사실 전당대회에 지읒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선거 전당대회는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예, 상관이 예, 예.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선거 투표를 이제 사전 투표 즈음 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김민석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민석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들리네요. 평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총리가 지방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출마한다고 이렇게 당원도 만나고 행사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또 친청 패널 중에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거는 김민석 총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세운상가 개발, 종묘 개발 뭐 그런 것 관련해서 얘기한 거, 한강 버스와 관련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현장 가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서울 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진 거다. 김민석 총리의 책임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김민석 총리랑 8월 17일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맞붙을 상대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깎아내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송영길도 치고 김민석도 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올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죠?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다음에 당에서 그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출마한다 안 한다 그 총리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 투표자들에게 이거 지금 김민석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민주당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실제로 지방선거를 하면서 뭔가 지금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밀어주는 것 같고 좀 공정성을 좀 상실한 것 같고 이거 보면은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좀 저하겠는데 이제 이러면서 왜 울산은 지원하지 않고 갑자기 전북만 많이 지원하고 평택은 만들어 놓고 당 차원에서 죽기 살기로 하자고 하지 않느냐. 서울도 당 차원에서 왜 구청장과 시장이 원팀이 되어서 끝까지 붙어서 이겨라라고 호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느낌이 많아서 이 사람이 전당대회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김민석 당신이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것이 선거의 악재였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한 기자 일종의 1타 2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책임론에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고 왜냐하면 이건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잘못한 거니까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나올 사람도 좀 미리 까두고 이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뭐 1타 2피가 안 될 거고,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안 될 거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문을 던진 거죠. 왜냐하면 방송 제목 뽑히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여기에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답을 해줘야죠. 예를 들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어떤 답이.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당과 지도부가 전적으로 지는 거고 저희가 부족한 점을 성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밋밋하니까 또 물어보겠죠. 진행자가.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버리면 저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저 질문을 한 의도는 명확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누구 편인지도 명확하고 그러면 최소한 당 지도부가 거기에 말리지 않게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조승남 총장이 하는 답변을 보면 판이 깔리면 내가 기꺼이 거기 가서 뭐 예를 들면 소위 느와르 영화 같은 데서 말하는 칼춤을 쳐줘야겠다. 이렇게 작심하지 않고서는 당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 선거 결과와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 방송을 저 댓글을 방송에 나갈 때 댓글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정청래 김민석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저 댓글창에서. 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춤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는 조승남 총장이 오늘 저 발언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지도부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저게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장 소장님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정무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거 보면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그 경향성이 짙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어준과 조승래만 있는 건 아니고 최민희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더 보시죠. 우선 먼저 캠프가 우리가 요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돼서 교차 투표로 시장 후보를 덜 선택하게 됐다.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의총에서 요구를 했죠. 저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패인을 분석하는 건가요? 당 지도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천 정원호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정원호는 이재명 대통령 픽 아니었냐. 그러면 정원호의 패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원호 캠프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캠페인 전략에서
전략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결국 이 선거를 진 건 우리가 당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선택과 그 후보 캠프의 문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최민희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는 관여한 바가 없잖아요. 저희 경기도지사 선거를 그러니까요. 뛰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건데 조승래 최민희 의원 둘 다 약간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번 선거에서 졌던 이유 중에 어떤 대목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선거에서 심판 성격의 선거가 있고 거기서 지면 대통령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를테면 뭐 폭락했다거나 그러니까 또는 뭐 구조적인 이유로 대통령 때문에 선거를 진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의 선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선거 막판에 어떤 발언들이 그렇죠. 무슨 악재를 일으켰다거나 접전지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아니면 스타벅스가 역사인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주도로 뭔가를 하는 게 서울 수도권의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세대 민심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얘기죠.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지는 모든 선거에서는 대통령 심판 성격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못 하니까 이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또 찍은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이 지금 6월 3일 이후에 흉흉한 분위기의 원인이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서로 탓을 하고 시작하면 보는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제 말하자면 환멸이 드는 장면인 거죠. 저게 이제 어떤 논쟁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걸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선거에서 패배했어. 패배 이유는 100가지가 있을 거고 100가지 우선순위가 1번부터 100번까지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망가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망가지.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진짜 우리가 모르는 원인을 하나 가져와서 100가지가 아니라 101번째인데 깜짝 놀라는 거. 와, 이런 이유가 있었네, 정말. 이제 이러면 이제 저는 주장이 일리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불가지론이에요. 네, 알수 답을 없다. 모르겠다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청래 대표 절대 연임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김민석, 송영길 뭐 제3의 인물이 당대표 돼야 한다.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훨씬 더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다 깨끗하게 제로인 상태에서 특정인을 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 결과는 평가해야 되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앞장세워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큰 승리를 이끌어냈으면 연임하는데 민심 결국 집단지성의 결과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김민석도 안 되는데 송영길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김민석이 무조건 돼야 돼. 송영길 무조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객관이란 건 뭐냐. 모든 사람의 주관적 평가이지만 집단지성이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집단지성의 전제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지방선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다 진 거야. 또는 상당수의 잘못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이름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봐야 되죠. 왜 서울시장 선거가 저렇게 됐는지, 경남은 진짜 힘있게 갈 수가 없었는지, 부산 북갑은 자기가 그렇게 나서서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선거할 때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원맨쇼 비슷하게 하정우 다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집단지성이 이것은 지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가져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지론 만드는 거다. 아무도 세상에는 답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 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수밖에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 원인을 못 찾겠다, 알지 못하겠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내가 아닌 너에게 패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만 더 보시죠. 조승래 사무총장 얼굴 한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남 공천 관련해서 한간에는 자기가 전략 공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대로 보면은 김용남 공천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전략 공천한 거다. 자기 자신 그들한테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속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했고요. 예.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대표에게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예. 대표는 그 여부에 따라서 최고위에 올려서 후보로서 확정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공천했다는 그 일각의 얘기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강득구 아니더라도. 의원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했다는 것도 또 아닌 거네요. 상의했죠. 전략공 만약 정청래 대표가 전적으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김용남을 갖다 공천을 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유세도 하고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소식에 참여를 했고요. 개소식에 한 번만 참여했죠. 예, 저것도 묘하네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했으면은 선거를 도와줘야 되고 당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합의해서 공천했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건 뭡니까 논리가 이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쨌든 전략공천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한두 명이 논의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당의 이름으로 당 대표 이름으로 공천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다 밀어줘야죠. 그래서 저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희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택은 조국 눈치 본 거다. 전당대회를 위해서 조국을 따르는 그 조국혁신당 당원들 혹시 민주당 이중 당원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과연 당대표로서 적절한 판단을 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정치판에서 한 15년 넘게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기웃기웃한다니까 아니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평론을 하고 제가 저 있어요. 스스로 네네. 좀 이제 그 뭐 낮춰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를 당 대표가 추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정을 전략공천위원회가 결정했다라고 형식 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전략공천위원회가 결정할 때 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질문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김용남을 어떤 지역에 줄 것이냐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가 진짜 당선하게 했으면 이광재를 평택을에 보내고 만약에 김용남을 하남에 보냈으면 진짜 이런 분란도 없이 정리가 됐을 수도 있다. 그 전제는 뭐냐 이광재가 워낙 육박전에 능하고 실제로 공중정보다 지상계에서 확실한 선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국 대표를 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넣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현결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요 사람 정도 해놓으면 그냥 싸워볼 만하고 조국 이기든 뭐 우리가 이기든 별 관계 없겠지라고 저는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제가 그냥 상상이라고 좀 치부를 해놓고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의중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남을 저기에 보냈을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에 김용부 원장이 그렇게 본인이 공천을 달라고 애를 쓰고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호소를 했거든요. 제발 좀 만나보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좀 당대표가 고려를 해달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부 원장은 물러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용남 전 의원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오히려 아예 이재명 대통령 전면에 내세워서 한번 우리 승부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김용부 원장을 거기 넣었으면 또 어떻게 됐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전략공천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당대표가 추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전략공천위원회에 당대표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당대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공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 정청래 대표가 했겠죠. 이 그러니까. 모든 선거랑 네. 김한 기자님. 모든 선거랑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고 나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 거죠. 이건 거의 뭐 근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우리가 만약 체코한테 역전을 못하고 졌으면 네. 가장 욕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홍명보 감독. 모든 욕은 감독이 그렇죠. 먹는 거예요. 감독은 홍명보 거기에 감독.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 지금-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는 네, 거죠.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독이 그래서 경기를 지면 버텨요. 버틸 수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면. 근데 어떠면 못 버티냐면 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야, 거기서 후반 17분에 미드필드가 왼쪽으로 말고 오른쪽으로 줬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탓을 하기 시작하면 못 버텨요. 이거는 선수 탓. 선수 탓. 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 선거 결과에서 평택의 김용남을 전략공천을 하는 과정이 이랬네 저랬네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무총장은 선거에 나와서 그 지역 때문에 저희 지지층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문제는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저기 저 방송이 어떤 지향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거기 나가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시비비를 따져주는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팀 감독이 나와서 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주라고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왼쪽으로 줘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졌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김원 기자 설명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이를테면 홍명보가 나온 건 아니고 수석 코치 정도가 나와서, 예.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근데 주승래 씨 열심히 네요. 네. 이번에 저 체코 이긴 거는 체코를 이긴 건 김한 기자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체코를 이긴 것을 이긴 거를 책임져요? 책임져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좀 비긴다고 걸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긴다고 봐요. 네 얘기를 하셨어요. 책임져야 네. 돼요. 책임지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오영규 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악플 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하정우 그 수석 같은 경우엔 정청래 대표가 막 식고철을 했다 이런 표현 쓰면서 몇 번 네. 만나가지고 공천 줬잖아요. 그럼 거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정우 책임인가요? 전재수 책임인가요? 그냥 모든 선거의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게 맞아요. 그냥 구차스럽게 정원호가 어쩌고 뭐 하정우가 어쩌고 김용남이 어쩌고 이거는요 지도자답지 않고 당대표답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저런 식의 모습은 참 찌질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모든 게 전당대회 때문인 것 같은데 싱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김어준 방송의 시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저는 아마 승복할 겁니다. 뭐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데 과정이 정말 공정해야지. 지금 그런데 보면은 전당대회가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신바람이 안 납니다. 솔직히. 걱정되지 지금 다. 그리고 과정이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이게 신바람이 안 나고 뭔가 이게 폭력적으로 자꾸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폭력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해석을 뭐 저는 그렇게 와.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과도하게 지금 개입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대표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게 라는 폭력적이다. 것. 그리고 정청 대표가 실제로 선거에서 이겼다 졌다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김민석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와서 정청래 대표 잘못했네라고 일방적으로 심할 정도로 공격한다. 요 두 가지 아닌가요? 다른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야.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평가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평가의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 그냥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 때문에 진 게 아니야. 후보도 문제가 있고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만 문제 삼는 거야? 라고 이제 해버리면 원래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저렇게 접근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이기고 유리하고 괜찮은 쪽으로만 다 해석해버리느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 역할을 했는데 뉴스 공장에서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도 확장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통에 대한 강화냐 뭐 이제 이런 걸로 굳이 좋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아요. 그럼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 더 개입해라.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시간이 오겠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지금 당심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공소취소라는 것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지금도 그 공소취소가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프레임이 돼가지고 공소취소 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정말로 왜곡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도 생기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한테만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에게 다 생각을 해보라고 던지는 것이지 절대로 정청래 지도부한테 던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써 지금 그걸 막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그 벽을 치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알고 보니 우리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폭력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자극적인 생각들. 와. 폭력적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윤석열 생각나거든요. 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당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죠.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고 너 출마해, 너 출마하지만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냥 신호를 준 거죠. 의미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이제 준 건데 뭐 공항에서 환송회에 정청래 안 부르고 김민석은 왔고. 부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항복이에요. 이거는 저분의 해석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확대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를 갖고 우리는 김민석 씨로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어야 돼. 모든 것들은 다 불법적이고 잘못됐고 대통령조차 폭력적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당무 개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관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프레임을 지금부터 야 어떻게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폭력적으로 저렇게 전당대회 개입하려고 그래. 이러한 이미지와 신호를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지지층에 주고 싶어하는 단어 선택이 아닌가. 그럼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도 그냥 나온 건 아니네요. 이게 연동이 돼 있네요. 폭력적이라는 말과 윤석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분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근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저는 이제 홍사훈 기자님이 이제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폭력이라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금 특히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지금 집권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치 일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빨리 교정하고 수정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과도한 전당대회 개입이고 이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100년씩 하시라고요.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지도부가 지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궐로 들어와서 하면은 평가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해서 연임을 하거나 안 되면 못 하거나 뭐 이거 단순한 게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선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부가 지금 하는 모습은 자 지방선거를 좀 망쳤는데 그 망친 이유가 뭐냐?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대구에 지금 망친 것을 누가 망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가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깝게 못 이겼으니까 안타깝지 그걸 누가 책임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져버렸으니까 책임 좀 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무게가 더 있고 발언의 힘이 더 센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문제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그럼 당에 대한 것들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 지방선거 졌든 안 졌든 관계없이 자 아름다운 전당대회 하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오해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대통령으로 연상되는 것은 빨리 본인이 당사자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홍사훈만이 아니라 김어준까지도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걸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당무 개입해서 이거를 밀고 있고 김민석은 2002년도에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이력이 있어서 사실 우리 편이라고 보기 어렵고 친화도도 높지 않은데 대통령이 밀고 있고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노선에서 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프레임 걸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지점도 노선화할 노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빨리 거기 숨어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에 뒤에서 숨어 대통령이 폭력적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대통령 오늘 X에 길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집권 여당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집권 여당을 리딩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 정치적 노선 이런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민주당이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대통령 생각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블록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진영과의 협력과
강화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쪽을 포섭해서 우리가 당을 할 수는 없다. 이것도 노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각각의 노선에 따른 민주당이 지금 주요하게 배치해야 되는 정책들의 우선과제가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경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꾸만 오히려 협소하게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예를 들면 배신자였어서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 글 말고 전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진보연합,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단결이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평택이나 울산은 그렇게 능력 있게 맵시 있게 정리를 못했냐 그러면 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맥락을 담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그 노선이 아닌 것 같다. 국정이 뭐 이 얘기를 한 거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그 배치를 해주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꾸 사람 이름 걸고 친소관계로 이거를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 저쪽 당의 당대표가 장동혁인데도 당 지지율이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상황을 누가 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통령 귀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가서 마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청와대에서는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안 부르더라도 정청래 대표 가서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부르면 못 가죠. 거기가 성남공항이 보안시설이어서. 그래도 직권이나 나 당대표인데 들여보내줘! 막 이럴 수 있잖아. 군인들이 막을 텐데요.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전당대회가 2달 남았잖아요. 2달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정로에서는 끊임없이 전당대회 가지고 붐업을 하네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 문제도 하여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마다 특정 유튜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상대는 폭력이고. 김어준 씨가 뭐 개인 유튜버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TV에서 라디오를 할 때 많이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보수 때. 야 그거 개인 유튜버 가서 해야지 왜 지상파에서 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개인 유튜버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김어준 씨의 발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김어준 씨의 말하자면 자유인 자기 거죠. 마음이니까.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부합하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그거를 보는 방송의 지지자들이 우리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발언을 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 방송을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 기자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순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물론 선거에 져갖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리스크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그건 6월 2일과 6월 10일이 일주일 사이에 크게 뭐가 달라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집권 2년 차, 3년 차에는 선거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서 집권 1년 차에 어떤 청사진을 밝혔다고요. 근데 그거를 놓고, 근데 대통령이 그걸 밝히면서 동시에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정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집권당이?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른바 지금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전당대회를 이긴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의 의원들이 160명이 넘는데 이거를 정치를 관찰자로 본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당 의원들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한. 그러면 거기 나가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김어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집권 여당의 일원인 정치인들이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말하자면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비판할 때, 야, 저 윤석열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냐. 그 많은 의원들이 네.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김어준? 누구 눈치를 보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왜 이게 뭐 김어준 편을 드냐 대통령 편을 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거가 지고 나서 왜 당을 이렇게까지 분란을 만드냐 이 얘기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분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시죠. 저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국힘하고 민주당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 한 번도 국힘에 진 적이 없는데 그렇죠?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는 예. 네네 없었는데 지금 뭐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장동혁이 대표인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건 민주당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해야죠.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답해야 네, 되는 물론 뭐 저 여론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보는데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졌다고 생각하는 쪽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기 시작해요. 네네. 화가 그런 나잖아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민심의 한 말하자면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게 있고 최근에 또 선관위 사태가 나갔고 보수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리멸렬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보여준 정치력의 바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한 번 끝나고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거는 이 숫자 자체도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지도부가. 저 여론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이 뒤지고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망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다 그렇고요. 충격적인 게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민주당 16.7, 국민의힘 65.4예요. 와.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보층의 70%만 난 진보야라고 얘기한 분의 70%만 나 민주당 지지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0%가 지금 이탈했다. 네. 이건 왜 이탈했을까? 이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심각한 거는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에서 딱 붙었어요. 민주당 41, 국민의힘 40. 이전에는요 거의 2배, 3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중도에서조차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지층 진보는 이탈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대통령이 저렇게 홍사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에 폭력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공천하고 공천관리 잘못하고 지원 유세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거에 져서 그런 건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냉정한 판단이라는 게 그게 진짜 판단을 받아야 될 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그 문제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네네.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 있으면 또 이야기하세요. 100가지 가져와서 이야기 들으면 불가지로 뭐 들어보면 모르겠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래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정권 안 잡아도 돼. 총선에 내가 국회의원 되면 그만이고 정권 안 잡아도 우리 야당으로 살면 오히려 더 뾰족하게 사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그럼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좀 차마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좀 보탭시다.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10몇 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정원호가 이긴다고 했어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뭘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전화 여론조사 면접했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몇 % 나온대. 그러면 최소한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있는 뉴스공장 같으면 아니 정원호가 그거 보고 방심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칠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으면 선거 저 따위를 했겠냐고.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 다 이긴다고. 김경수도 다 이긴다고. 김부겸도 다 이긴다고. 물론 한두 번 진 건 있었지만 그렇게 여론 호도를 누가 했는데 그러면 그 양심이 있으면 긴장도 다 놓치고 부자 몸살인다고 야 정원호 오세훈하고 만나지 마 안전사고 터졌으니까 우리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가 밀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청래 대표인들 그렇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나서서 자기 지금 연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믿었던 국민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안심을 한 것이기도 있지만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진정하죠. 객관적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선거는 이겼다고 오늘 다시 또 전화 면접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옛날에 70몇 % 나왔는데 60몇 % 있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어요?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꽃에서 전화합니다 하면 보수 다 전화 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진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선언해라. 우리 야당이도 관계없고 친노정신, 친문정신 뉴 이재명 다 필요 없고 야당 가더라도 민주당 정통성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운동가로 평생 살겠다. 우리 정치 안 한다. 운동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수세를 결집해서 하지.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잘못을 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권한 있는 사람이 내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권한이 많고 힘이 있을수록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로 더 민주당이 더 큰 정치로 확장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현 대표의 이 호소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상황을 이를테면 오세훈이나 장동혁이나 한동욱 같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즐기고 정말 드디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김어준이나 정청래가 됐던 어떤 사람들이 전기현 대표의 호소를 듣고 좀 태도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니 이러겠죠. 저 새끼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러겠지. 나 참. 야 정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가진 놈이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이미 기득권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뭐 저따위 소리 해. 저렇게 공상이고 상상이나 하는 것이 정치판에 먹히겠어? 그거 다 아니지. 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뭘로 진짜 눈앞에 있는 사적 이익 취할 때가 있죠. 당장 선거하든가 이겨야 되지. 국민들 앞에 더 호소하기 위해서 오버할 수 있죠. 그것은 현실이죠. 본질적으로 뭡니까? 당신은 왜 정치합니까?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만들 테니까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진심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요. 그 결과로 이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익을 내세워서 내가 가진 논리가 이게 맞으니까 잡아먹고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싸우려고 지금 국민주권국가 내세우는 거죠. 김 기자님 아까 환멸이란 단어도 쓰셨는데 네. 이 국면이 적어도 2달 동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기한 대표님이랑 같은 용어인데 다른 용례로 이게 권력의 속성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권 1년 차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3년, 4년 차 됐을 때 정청래 대표가 야, 내가 그때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회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집권 1년 차에 당대표와 그 주요한 이제 여권 지지층이 보는 스피커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지난주에도 여론조사가 일부 나왔지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대표를 2자릿수 이상 이겨요.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그리고 그 김민석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또 2자릿수 이상 높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권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판에서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와 그들은 이제 말하자면 팀 김어준과 멸칭적인 조언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가 저는 그러니까 순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상대로 조사하잖아요. 근데 당원 투표는 다르죠. 달라요? 당원은 112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과 거기에 실제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민주당의 의원들도 뭐 하고 이제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면 지금 정청래 지지율 투표하면 정청래 지지율이 높을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권리 당원이라 네, 하더라도 아무리 김어준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놓고 보면 선택지가 정확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만 100만 명 중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워낙 예측이 틀리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축구도 못 맞췄어요. 축구도 못 맞추고. 반성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게 이들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은 뭔가? 이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지지층들만을 하는데 확실히 경향이 다른 건 있어요. 제가 호남에도 연락을 해보고 대구에도 이렇게 직접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쨌든 선거가 끝났는데 모든 것을 정청래 당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좀 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청래만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정청래만 다 책임져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이 결국 되려고 정청래를 의도적으로 몰아내는 것이네 라는. 근데 김민석은 믿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원래 정서적으로 매우 많이 깔려 있습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지금 현재 정청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더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당원들 상대로 조사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뉴스공장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조성래 사무총장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지금 나섰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안에서 이제 저렇게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모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통 개선자라고 최민희 의원이 표현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형식 논리는 맞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왜냐하면 저는 진짜 원조 친노 중에 친노 중에 친노거든요. 제가 노무현 재단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의 맥락을 20년 동안 흘러온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강력하게 통합할 수, 유승민도 장관 주고 심상정도 장관 줘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고 박근혜를 끝장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 특정 지역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어. 어쨌든 소수 몇몇이 전혀 딴판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첫 판부터 우리 같은 사람 1년 내도록 청와대 상대로 싸웠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어떤 정부의 출범인데 이제 우리가 통합으로 나아가면서 국가의 개혁 과제를 결국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아니 모든 세력을 문재인 정부에 넣어서 가야 된다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쪽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깨졌죠.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정말로 화석화되어 있는 친문이라는 것. 그리고 저끼리 뭐 해쳐먹다가 간판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운동권들하고 연관되는 자들이에요. 임종석 실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낭인 상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형식 논리는 맞지만 결국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요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남은 아니다. 이 정도의 정서를 인정해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도 견해차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게 자리 다툼이고 결국 이런 게 뭐 이권 다툼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통령은 좀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요? 집권 1년 차니까 자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임명 안 한 곳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때 가셔야 될 분들도 있죠. 이제 다 임기 다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당권에 집착을 강하게 할까?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보다는 자신들의 장악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요. 2년 남았는데. 총선 2년. 아니 2년도 아니고 만 1년 만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뭐 그때 지금 현재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뭐 가깝다는 국정 동반자가 되는 순간 뭐 우리는 이제 끝났네라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뭘 끝나요? 국회의원들이 같은 진보 정권 하에서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되지. 해야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보시는 안 돼. 바와 같습니다. 천하의 평론가들이 이해가 오늘의 안 돼. 사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고관여층 중에 고관여층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태면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뭐 미국 이란 전쟁이 좀 끝나가는 것 같아서 한시름을 놨지만 여러 민생의 위기들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이것으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상황들을 벌여낼 것 같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힘을 모아야 될 대목이 많은데 지금 온통 뉴스를 집권 여당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고요. 하여튼 1, 2, 3, 4에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적중력이 낮은 김한 기자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멕시코와 축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양쪽 다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기지 않을까. 네. 비겨서 양 팀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거 말고 이제 오늘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여당에 누군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나서서 지금 이 국면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8월 17일까지 끌고 가면 오늘 청와대에서 그 격앙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당 쪼개자는 거냐, 뭐 어떡하자는 거냐.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 로마발 바이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방에 따라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그거를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지금 여당에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갈등을 관리하는 이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장성철 실장.
팀 김어준, 당신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 좋은 일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당대표 그만 안 둔다고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민주당과 진보 정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데 당신들의 행위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민주당의 미래를 가지고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을 팔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을 이용하지도 말고 대통령을 제발 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옆에서 놔놓고 전당대회에 가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의했던 것은 각자의 해석 영역에서 자 대통령이 지원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지원하지 않는 사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를 가지고 나서 후보들끼리 좀 논쟁을 하면 좋겠는데 유수공장이든 뭐 저희들이든 진짜 각자 주제 파악하면서 상황 좀 성찰하면서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좀 임하면 좋겠다. 우리가 플레이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관찰자로서 주장하고 논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플레이어는 되지 말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당을 유수공장이 만들어서 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라는 건 전계환과 김어준 의미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하겠지만 진짜 얼마나 진짜 중요한 일인지 많은 구독자들이 많은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구죠. 대통령도 도구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 시대에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스픽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본격 토크쇼 1, 2, 3, 4 내일 12시 34분에 찾아뵙도록 하는데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여러 구독자들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1644-1236, 1644-1236 또는 010-7612-3303, 010-7612-3303입니다. 카톡 또는 문자 상담 24시간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1, 2, 3, 4 내일 12시 34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